그러면 진료비 청구 명세서 작성하는 요 작성 방법, 그 다음에 뭐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이어서 해 볼게요. 이 명세서 구분하고 작성을 할 때는 일단은 동일 수진자, 그러니까 한 환자의 명세서 같은 경우는요, 입원인 경우 입원 진료 기간에 동일한 명세서에 통합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 다만 요양병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병원을 급성기 병원과 만성기 병원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성기 병원의 대표적인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일당으로 하고 좀 이게 그 청구하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양병원형 수가 같은 경우를 적용을 할 때는 수신자의 명세서는 정액 수가 적용 기간과, 그러니까 요양기관은 일단은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정액수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액수가 적용 기간하고 정액수가 예외에 행위별 적용 기간,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뭐 특정 기간이 되겠죠. 이럴 때는 각각 작성을 해야 된다. 자, 제가 이제 요양병원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청구 방법이 급성기 병원의 청구 방법과 요양병원의 청구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정액 수가로 하는 게 원칙이고, 정액 수가에 예외되는 것들, 특정한 것들은 이제 행위별 수가로 한다. 그거 말고는 입원 환자분들 같은 경우 한 환자에게서는 동일한 명세서로 통합을 해서 작성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외래 같은 경우는 요 한 동일한 수진자, 한 환자에 대해서는 방문 일자별로 각각 작성을 해요. 그래서 한 환자가 그 외래에 한 분만 오고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뭐 의사가 판단을 했을 때 이 환자는 몇 번 정도 외래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뭐 처방을 통해서 약을 드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한 달에 뭐 두세 번씩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일자별로 해서 각각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약국 같은 경우는 네, 처방전별로 우리 환자분들 이제 그 원예 처방 받아가시잖아요. 그랬을 때 약국 같은 경우는 처방전별로 해가지고 명세서를 각각 작성을 해서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직접 조제인 경우에는 약국 같은 경우 방문 일자별로 해서 각각 작성한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동일 수진자 명세서는 연이어서 각각 작성한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서면으로 청구하는 그 위탁기관, 아까 위탁기관, 수탁기관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위탁기관 중 그 검체검사를 위탁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체검사 위탁분에 대해서 이 검체가 입원이냐 외래냐로 따로 분철한다. 그러니까 따로 구분을 해서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일 수진자에 해당하는 거에서 정률이냐 정액건이냐에 따라 가지고 앞뒤로 편철해서,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이 연간 상한제, 우리 이제 그 상한 수가제가 있잖아요. 연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 뭐 본인 일부 부담금이 연간 상한제에 초과하는 경우가 사실 급성기 병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떤 이제 환자의 질병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 초과 금액에 한해서는 심평원에 청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요, 네, 자, 환자 평가표가 있어요. 네, 환자 평가표를 계속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 평가표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에서 그 공부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명세서 접수 전에 환자 평가표가 기재가 돼서 제출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양병원형 수가 같은 경우에는 청구 매체나 입원 기관에 관계없이 월별로 구분해서, 네, 월별로 구분을 해서 진료월 다음 달 초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뭐 9월 거는 10월 달에 다음 달 초일부터 해가지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급여 비용 청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세한 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380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기는 할 건데, 이 심사 청구서하고 명세서 같은 경우는요, 많이 이제 구분되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 분야가 어디냐, 뭐 내과냐, 외과냐, 아니면은 뭐 치과냐, 한방이냐, 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입원이냐, 외래냐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고요. 물론 저희가 이제 요양기관별로 또 구분을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처방 조제와 직접 조제로 각각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청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진료 분야 구분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본원에다가 신청하는 곳이었죠. 뭐 상급 종합병원이나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한방병원, 뭐 여기에다가 또 이제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진료 분야를 구분을 해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병원급 같은 경우는 병원급, 의원급,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과, 치과 및 한방, 입원과 외래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탁기관 같은 경우는 공급 내역 통보서 같은 경우는 위탁기관별로, 그러니까 수탁기관에서 위탁기관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병원, B병원, C병원에서 수탁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위탁기관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그 명세서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심사 청구서나 명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환자와 재외 환자로 각각 구분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요양병원에서도 왜 그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하고 단기 입원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양급여 비용 청구 체계를 보시면, 네, 일단은 요양기관별로 저희가 여기에 해당하는 상급 종합병원, 그 다음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한방 쪽은 여기 본원에다가 청구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본원에다 청구를 할 때도 이 검체검사가 이제 뭐 위탁이냐, 아니면은 이제 뭐 비위탁이냐 같은 거는 이제 미구분이 되고,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은 또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진료과별로 해가지고 요것도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요. 네, 진료과가 내과 분야냐, 외과냐, 아니면은 뭐 산소학 청소년 분야냐, 안이비인후과냐, 피부비뇨기과냐, 치과냐, 한방이냐에 따라서 진료 분야별로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입원이냐, 외래냐에 따라 가지고 구분을 해서 각각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은 본원에 청구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본부, 지원에다가 그 소재지에 있는 지원 본부에다가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한 의료기관의 본부가 어디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본원에다가 청구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까 앞에서 진료 분야가 구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상급 종합병원부터 시작을 해서 똑같은데, 일단은 진료 분야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나눴단 말이에요. 이거에 따라서도 이제 코드 번호가 달라집니다. 코드 번호는 뒤에서 한번 보고요. 자, 내과 분야라고 하면은 그냥 내과만 있는 게 아니죠. 보시면 정신건강의학과라든지 신경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직업환경의학과라고 해가지고 우리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꼭 필요한 이런 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단검사의학과라든지 예방의학과는 다 내과에 속하게 되고요. 외과 같은 경우는 외과에다가 재활의학과라든지 그 다음에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까지는 다 외과 분야이다. 그래서 우리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과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별로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청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안이비인후과, 그 다음에 피부비뇨기과, 이제 피부의학과로 바뀌었죠. 옛날에는 비뇨기과 이랬었는데, 비뇨의학과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청구를 하셔야지 나중에 2번, 3번 일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청구 명세서와 명세서의 보관이라든지 접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청구인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대표자였었죠. 그래서 심사 청구서하고 명세서의 사본을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법에 따라 가지고 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보관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공단하고 심평원은 이 심사 청구서하고 명세서를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삼각형 구조잖아요. 그래서 의료기관이 있고, 공단이 있고, 심평원이 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고, 청구는 심평원에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심평원 같은 경우는 청구를 받은 내역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의료기관하고 공단 양쪽에다가 결과서를 송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받고 나서 의료기관은 이제 수용을 할 수도 있고, 보완 청구할 수도 있고,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 공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나서 바로 이제 의료기관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키기도 하고,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료기관, 공단, 심평원은 이 청구서나 명세서를 바로 폐기 처분하지 않습니다. 자, 5년간 보관한다 라고 했는데요. 보관 기간의 기산일, 맨 처음에 해당하는 기산일은 심사가 완견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5년간 보관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심평원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심사 청구서를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접수가 됐다라고 하면은 지체 없이 접수증을 발급을 해줘야 그때부터 이제 어디 안에 이제 심사가 끝나겠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심사 청구서 같은 경우 이제 정보통신망 EDI를 통해서 접수한 경우에는 심평원 같은 경우는 이 EDI로 해서 전송된 자료가 적합한지 컴퓨터로 먼저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합한지 확인을 해서 접수를 해야 되고, 또 접수가 됐다 그러면은 똑같이 접수증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를 하고 나서 청구했다가 끝이 아니라 청구를 하고 나서 접수증을 잘 받아 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청구서하고 명세서 서식 같은 경우 일단은 청구서를 저희가 청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제가 보여드리기도 하고, 저희 교재 보시면 명세서 양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384페이지, 85페이지 보시면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에 대한 양식 서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명세서를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실구입과 치료 재료라든지 약제 구입 내역, 명세서 이런 것들을 통보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나중에 보완 자료를 좀 보내달라라고 했을 때 보완 자료 제출 내역서 이런 것들 보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접수증 꼭 보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청구를 하고 나서 심평원에서 접수증을 주면 잘 보관하실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심사 결과 통보서까지 저희가 청구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쭉쭉쭉 해서 잘 보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양식을 조금 살펴볼까요? 우리 그 EDI를 통해 가지고 전산 청구 신청서를 보면은요, 요양기관 현황, 그리고 청구 관련된 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양기관 명칭, 그래서 뭐 무슨 병원, 그 다음에 요양기관 기호가 있단 말이에요. 요 기호,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 청구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신청 구분, 그래가지고 뭐 요양급여 비용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청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의료급여 같은 경우 의료급여 정액 비용을 이제 신청을 했다던가, 그 다음에 우리 EDI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포털로 해가지고 청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청구 연월, 그 다음에 뭐 그 식별자,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그램 관련 사항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쭉, 해서 마지막에 요양기관 대표자 해가지고 저희가 이 전산 청구를 할 때 EDI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심평원에 들어가면 포털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이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변경 사항이 있다. 전산 청구,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표자 이름이 바뀌었다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이제 그 상용 패키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그 소프트 업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바뀌었다라던가 이랬을 때는 변경 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경된 사항을 미리 제출하지 않고 변경된 걸로 청구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접수증. 그래서 심평원에서 접수를 받았을 때 이제 그 양식이 맞다 그러면은 이렇게 접수증을 이제 의료기관에다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양기관 기호하고 요양기관명, 우리 청구할 때 했던 그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고요. 접수번호, 접수번호, 그 다음에 진료, 그 다음에 보험자 구분, 그래서 이제 뭐 건강보험이냐 의료급여냐, 청구 구분, 청구 건수가 몇 건인지, 총 금액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해서 지금 접수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접수증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험자 구분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건강보험이냐 의료급여냐, 아니면은 우리 이제 그 원청구 맨 처음에 청구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뭔가 보완 청구 했을 때에 청구 구분란에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수증을 봤을 때 원청구 맨 처음에 청구했을 때와 보완 청구했을 때의 청구 구분란도 숫자를 잘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총 청구를 했을 때 건강보험공단, 그러니까 이제 보험 환자 총 몇 건, 의료급여 환자 총 몇 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보훈이라고 해가지고 뭐 상위처에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을 해서 이제 그 청구를 하게 되면 접수증을 이렇게 받게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치료 재료대라든지 의약품 같은 경우 구입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구입 증빙 자료 목록표라고 해가지고 위에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것들, 그리고 구입 내용,
그래서 뭐 품명이 뭐다. 그 다음에 규격, 구입연월일, 구입량. 저희가 구입량이 굉장히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구입이 뭐 100개를 구입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청구를 할 때 뭐 이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뭐 102개를 청구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입량 이런 것들도 그래서 만약에 뭐 추가로 구입했다 그러면은 이 구입 증빙 자료 추가로 구입한 것도 다시 제출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구입 증빙 자료 구입한 거를 사본을 같이 첨부를 해가지고 목록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심사 청구서에서 보시면 네. 이제 여기 보시면 보험자 종별 접수번호, 네, 접수번호가 여기 뜨고요.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건수, 입원 외래 구분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부터 해가지고 진료 분야, 그래서 내과 분야냐부터 해서 여기 번호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내과 1번, 그리고 이제 자세한 건 또 뒤에서 이제 내과 분야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뭐 치과 6번, 자, 한방은 9번이죠. 8번 아닙니다. 이제 9번 한방까지 해가지고 진료 분야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심사 청구서를 이제 제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첨부 보시면 명세서라든지 뭐 처방전 면매 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여기에 첨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 384페이지 있다라고 했었죠.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흐릿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요양급여 명세서 같은 경우는 이제 8장에서 자세하게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1란이 있고요. 이렇게 2란이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기본 진료라든지 약제라든지 재료 이런 것들은 1란. 그래서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게 있고요. 진료 행위료 같은 경우는 2란이라고 해서 종별 가산율이 적용이 되는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진찰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네, 우리가 배웠던 것들 쭉 나와 있고요. 특수장비, 그 다음에 뭐 그 100대 100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것들 여기 쭉 나와 있고요. 보훈이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급여도 있죠. 예, 그래서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것들 그래서 미리 이제 제출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소개, 비급여 총액, 가산율, 뭐 그 다음에 본인 일부 부담금, 뭐 장애인 의료비,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글씨가 좀 작기는 한데 우리 학생들 교재 보면서 급여 비용 명세서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쭉 읽으시면 우리 나중에 공부하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명세서하고 서식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자, 명세서를 작성 요령을 한번 볼게요. 저희 명세서 같은 경우는 좀 까탈스럽기는 한데 일단 그래도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은 요양 개시, 요양 급여 일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질병명 코딩하는 거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들 386페이지 보시면 쭉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명세서 작성을 할 때 상병명, 네. 상병명이라든지 상병 분류 기호 같은 경우는 이 KCD, 그래서 우리 한국 표준질병 사인 분류는 통계청에서 이제 그 나오잖아요. 그래서 통계청 고시에 따라 가지고 그 가장 최근 걸로 맞춰 가지고 이제 한국 표준질병 사인 분류에 나와 있는 상병명 분류 기호를 해 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상병명이 이제 첫 번째 자리, 맨 첫 번째 자리에는 주상병,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는 환자 진료에 영향을 주었던 부상병, 요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자리부터 해가지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상병명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특수 기호 같은 경우는 기재 생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뭐 검표나 별표 이런 것들 청구할 때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이게 이제 점수가 달라지니까. 근데 명세서 작성을 할 때는 특수 기호는 생략을 해라. 자, 그리고 당월, 그 해당 당월의 요양 개시일이란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집중이 안 되기는 하더라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해당 요양기관에,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해당 상병으로, 그러니까 어떤 질병으로 해서 요양급여를 위해서 그 달에, 그러니까 그 청구해야 되는 그 달에 최초 입원한 연, 월, 일을 기재를 하고,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제 최초 입원을 했다. 그리고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리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나왔었죠. 장기 입원하는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30일 기준으로 해서 분리 청구 가능하다. 자, 그리고 최초 입원 개시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리 청구를 했을 때 이어서 해야 되잖아요. 같은 환자인 경우에는. 그래서 최초 입원일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청구하더라도 맨 앞에 최초 입원한, 그러니까 여기 그 달에 최초 입원한 연, 월, 일을 기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내원일자. 네. 내원일자란 해당 요양기관에,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해당 상병, 이 환자가 갖고 있는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위해서 외래로 내원한 환자 같은 경우는 일자를 기재를 하는데, 동일인에 대해서는 초진, 재진을 1일에 2회 이상 행하고 초진, 재진, 진찰료를 2회 이상 상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초진, 재진 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환자가 이제 뭐 같은 날 와가지고 두 개 진료과 다른 전문의로 이제 그 진찰을 받았다. 그러면은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초진하고 재진은 기억나시죠? 초진은 맨 처음에 와서 진찰을 받아서 30일 이내에 이제 계속 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재진인데, 맨 첫날 왔을 때는 또 초진. 그래서 초진과 재진 같은 경우는 구분을 해서 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루에 2번 이상 행하고 초진, 재진, 진찰료를 2번 산정할 경우에는 특정 내역란에, 특정 내역란에 명세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밑에 쪽에, 오른쪽 밑에 쪽에 있는데, 얘 왜 하루에 2번 청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특정 내역란에 꼭 기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정상적으로 다 이제 금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월 요양급여 일수. 네, 당월 요양급여 일수.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월 요양 개시일이라는 게 있고 당월 요양급여 일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월 요양급여 일수 같은 경우는 해당 상병으로 당월에 또는 당일에 요양급여를 받은 실일수를 기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시일하고 급여 일수는 다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환자분이 이제 뭐 해당 당월에 며칠을 진료를 받았냐, 요 얘기겠죠. 그래서 입원이나 내원 일수에 그 투약 일수를 산입을 해가지고 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투약 또는 이제 뭐 입원 같은 경우가 중복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입원한 기간하고 또 이제 투약한 기간이 뭐 중복이 됐을 때는 하루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입원하거나 치료받은 거하고 급여 일수 당월 해당하는 며칠 와가지고 이제 그 치료를 받았냐, 요거는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서 상병명, 주상병, 부상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뭐 주진단, 부진단 같은 말이죠. 그래서 주진단, 그러니까 주상병 같은 경우는 각종 검사라든지 진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밝혀진 진단, 요거 우리 DRG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와서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런 질병을 주진단이라고, 그리고 환자가 만약에 여러 질환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그리고 의료 자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질환을 주진단으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진단 뭐 또는 이제 뭐 부상병 뭐 기타 진단, 그래서 그 주 진단하고 함께 가지고 있던 질병으로 인해서 환자의 치료에 영향을, 그러니까 주 진단 플러스 같이 치료에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은 다 부진단에다가 넣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진단을 통해서 들어갔던 뭐 치료 방법이라든지 뭐 검사 아니면 약 이런 것들이 이제 타당하다라고 인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부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막 2개, 3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주 진단은 하나, 두 번째 자리부터 해가지고 중요도 순으로, 자, 이 중요도 순도 의료 자원을 많이 사용한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부진단을 쭉쭉쭉쭉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치료 기간 중에 다루지 않았던 과거 병태, 그러니까 이 환자가 갖고 있는 기왕증, 질병은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뭐 이걸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뭐 치료라든지 뭐 검사 아니면 약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기타 진단에 기재하면 안 된다. 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3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